안녕하세요.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언젠가 딸이 해보자고 해서 재미삼아 제 인생을 시기별로 그래프로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슬펐던 순간을 점으로 찍고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였어요. 대체로 다 그럴 테지만 제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가 너무 가탰나서 아찔하더군요. 천정에서 바닥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놀이동산 청룡열차 같은 제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안전벨트 단단히 매워주시고요. 그럼 제 인생 열차 출발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더할 나위 없이 부유하고 풍족했습니다. 건설업을 하셨던 아버지는 언론에 얼굴이 알려진 유명한 기업가이자 재력가로 귀족 같은 분이셨습니다. 워낙 부유한 집안이었던 터라 집 또한 으리으리했습니다. 제대로 집사처럼 집안일을 봐주는 아저씨와 운전을 해주는 기사님 그리고 저를 돌봐주시는 부모가 계실 정도였어요. 저는 그분들을 아저씨나 이모라고 불렀어요. 아빠 회사 부하 직원들도 종종 집으로 찾아왔는데 저를 마치 공주님 대하듯 해주셔서 저는 진짜 동화 속의 소공녀처럼 자랐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결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바쁘셔서 얼굴을 보기 어려웠고 어머니는 병에 걸려 대부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불편하고 어색했고 아버지의 성격이 냉혹하고 무정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그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나 역정을 토해내며 우리를 모독했습니다. 그런 때마다 나는 아버지를 무서워했고 늘 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부모의 사랑은 어머니의 대신을 해준 부모가 엄마 역할도 해주는 일이에요. 엄마는 백혈병으로 아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 좋은 날에는 제 손을 잡고 정원에 나가서 네잎클로버를 찾고 연못의 자라와 잉어를 보며 햇볕을 쬐기도 했어요. 저는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은 귀족 학교로 불렸어요.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는 친해졌어요. 저는 부러워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영선이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호기심을 갖고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부모에게 인사하고 부모가 만들어 놓은 간식을 먹으러 식탁에 앉았어요. 영선이가 달려와서 고개를 들이밀면서 물었습니다. 수아야, 오늘은 뭐 배웠어? 퐁당퐁당 배웠는데 해볼까? 빨리빨리. 그러자 저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을 영선이에게 가르쳐 주었고 영선이는 그것을 따라하면서 더 열심히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그때는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유치원에서 입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놀랍게도 18,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시험이 통과해야만 입학이 가능했답니다. 엄마는 떨어지더라도 괜찮다고 했지만 아빠의 시선에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았던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공부한 거 알려줄게. 자, 문제야 맞춰봐. 사이다를 차게 해서 먹으려면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게 얼음장이야? 땡. 냉장고야. 냉장고 다음 질문. 버스와 택시 중 네 사람이 타고 소풍 가기에 알맞은 것은? 어렵다. 버스? 아니야. 정답은 택시. 땡. 택시거든. 수아는 다 맞췄어. 당연하지. 100점 만점에 100점. 저는 사립학교에 진학하고 영선이는 국립학교에 가서 초등학교는 달랐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영선이와 함께 술래잡기와 공기놀이에 소꿉놀이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았습니다. 아빠는 부모 딸이랑 노는 걸 수준 떨어진다며 납득차나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영선이와 저는 놀다가도 후다닥 떨어지고는 했어요. 엄마는 사람의 귀천이 어디 있냐면서 친구처럼 지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무서워 노려보면서 수준에 맞는 사람을 사귀라고 야단치셨거든. 정말 그래? 영선이랑 놀면 안 돼. 직업에도 귀천이 없고 사람에도 귀천은 없어. 다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단다. 우리 수아가 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대해야지. 응, 엄마. 영선이와 나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영선이와 도서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희는 패스와 죽은 글씨, 제인이와 같은 책들을 읽은 소감을 나누었고 장래 희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나는 모델이 될 거야. 모델이 되면 예쁜 옷도 입고 예쁜 구두도 신을 수 있잖아. 수아, 너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꿈이 너무 소박한데.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지 생각해봤는데 너한테 가르쳐줄 때더라. 너 현재 나 깔본 거지. 나 공부 못한다고 아니야?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웃음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호등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저희는 무단횡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둘이 손잡고 2차선 도로를 건너는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저희를 향해 돌진해 왔어요. 머릿속으로는 잽싸게 피해야 한다 마음은 이미 도로 넘어 길가로 건너가 있는데 제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두 발을 강력하게 붙여 놓은 것처럼요. 이러다 저 차에 치이겠다 싶었던 그 순간 누군가가 저를 확 밀치는 바람에 제 몸이 옆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끼익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동시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영선이가 그 차와 부딪혀서 쓰러져 있었어요. 용선아, 용선아, 정신 차려봐. 영선이는 핏기 없는 얼굴로 눈을 뜨지 못했고 자동차에서 내린 아저씨가 저희를 향해 달려왔어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학생은 괜찮아요. 학생 먼저 차에 타요. 이 학생은 내가 태울 테니 병원부터 갑시다. 아저씨가 영선이를 안고 차에 태운 뒤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영선이는 다리 골절로 깁스를 했습니다. 저는 보모 이모를 별로 얼굴 본 없었어요.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이모는 애써 괜찮다고 했지만 저를 구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죄책감과 자책에 많이 울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정신이 돌아온 영선이가 저를 발견하고 희미하게 웃어주었어요. 염소는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꼭 다리 낫게 해달라고 할게. 그래서 꼭 모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아야, 나 생각해보니까 모델 별로야. 사실 키도 크지 않은데 그냥 폼 잡으려고 했던 말이야. 신경 쓰지 마. 아니야. 분명 넌 다리가 다 나을 거고 모델 워킹을 할 정도로 키가 클 거야. 저는 영선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더 가깝게 지냈어요. 영선이와 부모 이모는 저에게 가족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이야 암수술과 치료가 감기 치료처럼 일반화되고 완치율도 높지만 그때 그 시절만 해도 암에 걸리면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명의에게 엄마 치료를 맡기셨다고 해도 인명은 제천인지라 저희 뜻대로 엄마의 수명이 길지는 못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각오해왔던 일이었지만 막상 엄마가 돌아가실 무렵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학교 가는 척 나와서 기찻길을 걷다가 돌아가기도 했고 아빠 몰래 아빠 위스키를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를 잡아주었던 사람이 또 영선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학교 빼먹고 술 진탕 마시고 해롱거리는 딸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시겠니? 뭐, 내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넌 엄마가 건강해서 몰라. 내가 내 마음을 알아? 바보야, 나도 아빠 없어. 나는 뭐? 우리 아빠 안 보고 싶은 줄 알아? 나도 우리 아빠 보고 싶어. 그래도 참는 거야? 저는 결국 울음이 터졌고 영선이가 저를 감싸 안으며 달래주었습니다. 나는 어려서 아빠한테 작별 인사도 못했어. 근데 넌 할 수 있잖아. 엄마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잘 보내드리는 거, 그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안 그러면 나처럼 계속 후회하게 된단 말이야. 영선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매일같이 엄마 손을 잡고 제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했던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 엄마. 내가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우리 수아, 가요. 오늘 엄마가 많이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벌써 아가씨가 되었네. 수아야. 엄마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엄마가 내 엄마여서 나는 너무 행복해.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수아야,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면사포를 쓰고 결혼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어. 아무래도 난 엄마. 우리 수아,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보다 더 사랑받고 행복해야 해. 엄마는 나의 행복을 빌어주셨고 일주일 뒤에 눈을 감으셨어. 이모와 영선이가 없었다면 나는 더 외로웠을 거야. 아빠는 엄마의 장례도 처리하고 곧바로 회사로 나가 업무를 부셨어. 나에게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1년도 안 되어 15살 연하의 젊은 여자와 재혼을 했어. 발레를 전공했다는 새엄마는 너무 바른 자세를 해서 그러나 턱을 들고 다녔어. 도도한 백조 같아서 영선이와 나는 새엄마를 우리끼리 몰래 도배기라고 불렀어. 부모 모녀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새엄마는 눈에 가시처럼 여겼지. 새엄마가 기선제압을 하려고 이모에게 괜한 트집을 잡을 때마다 나는 나서서 이모 편을 들고 변명해 주었어. 아줌마, 이걸 아줌마가 말했어. 저는 미안하지만 제가 옷을 돌리도록 빨래통에 넣어둔 걸 실수로 세탁기에 넣어서 문제가 생겼네요.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 옷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미안한데 정말로 주인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옷이라서 더욱 미안하네요. 방금 들었길래 저게 단순히 세탁할 옷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참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네. 애로사항이 많은 아주머니들인데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러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부드러운 내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왠지 아주머니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만 같아 서럽다. 그래도 마침내 현재 허수아비는 발달아서 문을 들어갈 것이다. 아주머니 베스트는 아버지가 빨리통에 넣은 거예요. 이 드라이 맡길 옷은 따로 바구니에 담아두었는데 그것에 대해 이해하시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나 봐요. 파충류인 기술로 번역하면 오해를 덜 수 있겠어요. 다 모르는 것이니께. 그렇게 생각하지 마소. 세탁하는 것까지 잡다한 것이라며 그러지 마세요. 어째됐든 아주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셨다 생각하건대요. 아, 이렇게 아줌마도 노동자입니다. 그러니 척 좀 알아주도록 합시다.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튼 퇴저하는 긴 이야기입니다. 글쎄 용서해 주세요. 아줌마 여러분. 그녀는 지금껏 내게 다 그렇게 해봤어요. 새엄마 역시 어려운 사람이셨죠. 태동하실 때 식사 준비할 때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뭐든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장 보러 가셔도 미리 말해주세요. 사모님들과 계모들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새엄마는 참 기분 나쁘셨어요. 아빠 곁에 있을 땐 여보 피곤하셨죠. 어깨를 주물러주고 애교 부릴 땐 다쳐 다르던데 저희 앞에서는 못마땅해하는 표정으로 사람을 무시하셨어요. 자랑스런 백조이자 위험한 아수라 백작이셨죠. 이모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거요. 그래서 그런지 이모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치료법 없는 난치성 백혈병이라는데 미국으로 치료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모와 영선이는 절망하셨고 저는 아빠에게 오시며 부탁했습니다. 아빠, 이모는 제 엄마나 다를 게 없어. 미국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세요. 지금껏 안내해주는 건 어디예요? 제정신 아니면 벌써 내보냈을 텐데요. 이참에 이 모분이나 매드나미로 채놀지 마시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 관계를 정리하세요. 설상가상으로 새엄마가 음모를 꾸며서 이모한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우셨어요. 아빠가 선물해준 명품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사라졌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온 집안을 쥐잡듯이 들쑤셨고 끝내 이모 가방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귀금속 세트가 나왔어요. 믿어주세요, 사모님. 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여간 이 아줌마, 잡아떼는 데는 선수야. 전에는 빨래가 제 발로 들어갔다더니 이번엔 목걸이가 발이 달렸다네. 아니, 목걸이와 귀걸이가 왜 아줌마 가방에서 나오는 건데? 아줌마 질 나쁜 사람이었네. 혹시 이거 말고도 삥땅 친 거 많은 거 아니야? 아줌마, 좋은 말 할 때 풀어봐. 조사하면 다 나와.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잔돈 100원이라도 더 받으면 버스 타고 돌아가서 돌려주는 분이 우리 엄마예요. 도덕이나 법을 칼같이 지키는 분이세요. 절대 우리 엄마는 남의 물건을 손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도 지지 않고 영선이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새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새엄마가 저를 노려보면서 으르렁 듣습니다. 뭐 그 말인즉슨 내가 들어와서 도둑이 들었다. 이게 내 탓이야. 내 목걸이 귀걸이가 없어진 게 내가 오면서부터다. 너 지금 말 잘해야 돼. 지금. 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알아? 여자들이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가 조용히 일어나서 가방 하나를 던졌어요. 우리 집에 도둑 고양이는 안 키워. 당장 나가세요. 아줌마 딸을 따르던 아빠의 이 명령에 대해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라며 반박하는 딸과 이모에게 아빠가 매몰차게 말했다. 경찰을 불러서 두 사람 당장 꺼지세요. 아빠를 붙잡으며 호소하는 딸에게 아빠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아무런 힘이 없이 좌절한 이모와 영선이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걸 본 후 딸은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아무런 힘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을 10일 이상 지속했다. 그 후에도 학교에 가지 않았다. 식사는 하지 않고 전퇴하고 있는데 아빠가 우리 집에 와서 주치의를 불러 링거를 맞게 하고 제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집에 도둑이 몰라들 수 없다고 대천이가 요구했어요. 아빠, 더 이상 말고 딱 2억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을게요. 너가 그만큼 많은 돈이 왜 필요해? 물으며 말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꼭 갚을게요. 저는 아빠에게 단식으로 빌린 2억 원을 영천이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입금했어요. 그리고 영선이를 만나 대화한 후 통장을 도장과 함께 전달했어요. 용서해. 너희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 너는? 엄마도 나도 너무 걱정이야. 우리 집에서 어떠니? 삼촌 댁이 아니라 큰이모 댁이야. 큰이모가 잘해줘. 걱정 마. 그래도 눈치가 보여? 응, 그래. 사실이야. 밥 조금씩 먹고 맛있는 반찬도 남아야지 먹는다. 아무도 나도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맞나? 이게 뭔데 누운 리스트 저렇게 뭉개나 볼품도 없이 눈치껏 줄줄 편지만 보내지 못한 채 영선이는 이러고 도장까지 찍으며 눈을 붉히고 웃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그랬다. 그 후 5개월이 지난 미국에 잘 다다른 영선이와 이모의 소식이 들리면서 마음이 불안해졌다. 두 사람의 숙소를 찾은 기쁨도 잠시 그리고 연락이 끊겨버렸다. 엄마를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은 외롭게 되었고 종종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영선이의 응답은 집이나 학교 어디로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나는 어릴 적 꿈꾸던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육대학에 입학했고 새엄마는 아들을 가졌으며 아버지의 무관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발령을 받으면서 이 집을 떠나 독립할 계획이었지만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졌어요.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가족 모두 충격을 받았고 새엄마는 아버지를 위해 저를 빨리 시집 보내자고 요구했어요. 아버지는 예전과 달리 흥미를 보여 결혼을 장려했죠. 하지만 저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건강해지면 고민할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맞아. 나는 소아야. 이것은 내가 양보를 해야 해. 나는 졸업하기도 전에 급하게 맞선을 하고 서둘러 결혼했어. 중소기업을 하는 사업가 집안의 오빠 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었어. 명품과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 압구정동 오렌지 족으로 밤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남을 즐기는 게 유명한 남자였어. 남편도 부모의 성호에 못 이겨 결혼을 했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야간 근무를 피해야 했어. 아빠는 이렇게 위로해줬어. 남자는 어렸을 때 놀아본 놈이 결혼해서는 가정에 잘 지켜야 해. 이미 후회 없이 즐기는 대로 즐겼으니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야? 결혼할 때는 그거 생각해도 결혼 생활 잘 하겠지만 젊을 때 안 울고 새님처럼 굴던 놈들이 늦게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많아. 아빠의 말 들었어. 그런데 아빠는 모르셨어. 재벌을 개 못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그런데 신혼 초에는 가정적으로 좋았어. 남편은 좋아하는 술도 마시지 않고 클럽도 안 가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거든.
아마 시아버지를 보고 그랬던 것 같아. 아버지는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도와주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머니도 처음에 나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자라지 못한 채 커왔다고 느끼며 이제 나도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너를 며느리로서가 아닌 딸로 생각할게 알겠어, 수아야. 내가 원하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선생이 되지 못해 불평불만을 품고 있는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노력했고 삶의 방향을 따르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기업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부도를 선언했고 아버지는 자금난에 봉착했고 결국 부채를 갚지 못해 회사는 망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싱가포르로 도피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매우 서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고 아버지와 새로운 어미가 그냥 나를 두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이 망한 후 시어머니 측이 나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몇 시야? 아직도 자고 있어? 시아버지가 출근했으니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야 해. 아직도 꿈속에 있는 것 같아? 아직도 공주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공주라면 나는 왕비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등신으로 대해도 얼른 밥을 해야지. 아침 식사할 때 욕실 청소도 해야 해. 알았어. 어머니가 일하는 아줌마가 있잖아. 왜 해고했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오락만 즐기는 며느리를 버리고 왜 해고했어? 이제부터 너는 모든 일을 다 맡아야 해. 나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집에서 악굴러 일했어. 딸처럼 대접해줄 거라던 시어머니가 먼저 배신했고 남편은 예전보다 바람기가 더 커졌어. 예전에는 압구정 일대를 지르는 버릇이 있던데 그럴 때 이혼 결심은 쉽지 않았어. 이혼하려고 했던 때에 임신이 되어버렸어. 아이가 밥을 먹는데 밥맛이 떨어진다. 식사 예절도 못 배웠나 이러고 음식만 보면 자꾸 소름이 돋고 음식만 보면 토하고 싶어졌어요.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진짜 임신이었습니다. 그래도 임신이 됐다고 해서 예전처럼 나무라거나 무례한 말을 하진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럽게 10달을 보내고 출산을 했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조리를 하고 딸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가방을 던지며 나가라고 했어요. 쓸모없는 딸 아들을 낳지 못한 듯한 딸은 우리 집에 필요 없다며? 너도 다 쓰이고 가져가? 어머니가 갓난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면 가면 되지. 내 아버지 계신 싱가포르로 가든지. 마음대로 해. 이혼 서류에도 토장을 다 찍었다고 하네. 여보야, 너 아직 어린데. 여기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데. 부모 없는 애로 키우는 건 싫어. 이게 왜 그렇게 말일까? 겁난다. 나는 아버지를 알지 못해. 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하라 했으니? 정말로 빠져나가고 싶어요. 남편이 버리고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옛날만 해도 호텔에도 들어갈 돈은 없던 저는 모든 돈을 모아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여관으로 들어갔어요. 결혼할 때 받았던 폐물과 엄마가 남긴 폐물 명품 가방 등을 전당포에 맡겨 육아용품을 샀죠.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만두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어 가게에서 먹고 자게 해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남편 없이 딸을 키우면서 만두를 팔았죠. 딸을 너무 사랑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했죠. 그래서 딸을 다른 집보다 조금 부족하게 키웠어요. 타 학생들보다 미치지 못한 학원을 보내주지 않았고 그 대신 EBS 교육방송을 챙겨보게 했어요. 덕분에 그녀는 공부를 꽤 잘했죠. 중고등학교 때도 학업 성적이 뛰어났어요. 하루 종일 만두를 팔고 밤늦게 돌아오면 딸은 학업을 중단하고 나를 반기며 맞았어요. 그녀를 보면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누며요. 매일 밤 우리 둘은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주고받곤 했죠.
딸아이는 제가 어릴 적 소꿉녀처럼 살았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신기한 이야기네요 하면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에게 구박받던 소꿉녀를 보며 너무 안쓰러워 하더군요. 소꿉녀는 결국 아빠가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엄마 이야기가 더 슬픈 것 같아요. 아니야, 할아버지의 소식은 없지만 대신 민이란 딸을 얻었잖아. 그것이 제게는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몰라, 딸아이가 말했죠. 어떤 보물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가겠어요. 그리고 엄마를 효도할 거예요. 엄마가 바쁘다 보니 입시 동향을 파악해주지는 못해도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딸이 말했죠. 참, 이 녀석은 누구를 닮아서 예쁜 말만 하는 걸까요? 엄마를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겠어요? 제가 바로 엄마의 소중한 유전자를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딸을 밀어주겠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 나는 매일 밤낮 없이 365일 동안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딸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저에게 효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바구음을 머금고 이야기하는 저의 경험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제 딸이 대학에 합격하고 장학금을 받았을 때의 행복한 감정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간 고생한 보람을 느끼며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키웠음에 감사하며 그녀가 크면서 잘 배움의 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한바구음 지은 얼굴로 아이를 돌본 지난 20년의 삶이 한순간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걱정과 불안을 겪으며 행복한 순간도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운명을 걸고 나아가며 따뜻한 깃털같이 아이를 키우던 그 순간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제 딸은 아빠 없이 자라나서 차갑지 않게 부르고 품던 일 없이 걱정이 없는 것 역시 경외할 만했습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잘 자라 일으켜주어 고맙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20년간의 애정이 담긴 맛있는 만두가 만들고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제 딸이 서울대 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만두 가게를 찾아와 주문하는 이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면서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솔, 자식 이름, 엄마, 왜? 시험은 어땠어? 라는 물음을 받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내가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물어보세요. 해답으로 데이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 입시 과정을 너무 잘 알지 못하고 딸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인데 이런 소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겸손한 입장에서도 어디까지가 좋고 어디까지가 과한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못할 양은 우리 딸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대학에 진학해 졸업했고 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마치 좋은 양녀처럼 일하고 말씀하면서 자괴감과 감사함이라는 무게를 느낍니다. 그녀가 당당히 성취한 경쾌한 일과 성적, 교수님의 소개로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은 그녀만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쁜 옷을 입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갈 때 제 딸인 듯한 내 모습이 귀엽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딸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밤마다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니야, 왜 울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안 자고 오는 거야? 엄마에게 말해봐. 괜찮아. 어떤 이야기든 다 괜찮아. 다 들어줄게. 내 딸은 평소 강인하고 우는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달래주었어요. 왜 그래? 엄마에게 말해봐. 괜찮아. 다 말해. 엄마가 다 들어줄게. 남자친구 집에서 잘 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재벌가인 줄은 몰랐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모두 하버드 출신이었고 우리와는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헤어지라고? 왜 그래? 희우야, 들어보자. 이유를 말해봐.
집안 차이가 심한 결혼은 결사반대를 집안 차이 나는 혼사로 행복한 집안을 못 보셨다면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며느리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하셨어. 재벌이면 다야 무슨 그런 모욕적인 말을 숨김없이 안 돼. 그런 시어머니 필요 없다고 그래. 내가 뭐가 못나서 그런 시집을 갔다고 해. 엄마,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나 기준 씨랑 살고 싶어.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이야. 욕심인 거 나도 잘 아는데 정말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엄마, 나 기준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어떻게 딸아이는 식탁에 엎드린 채 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집안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니. 이건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심정이 미워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딸을 위해서 저는 못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못 먹어도 굴하던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으로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곱게 화장을 하고 결혼식마다 입고 나가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딸아이에게서 들었던 갤러리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남자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신을 뜻하는 것 같아요. 여기 관장님 어디 계세요? 관장님은 사무실에 계시는데요. 약속하고 오셨나요? 미리 약속은 없는데요. 김민희 씨의 엄마라고 하면 알아들으실 텐데요. 잠시만요. 저는 2층에 있는 관장실로 안내를 받고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 일어서는 관장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민희 엄마가 되는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만 제 딸에게 전할 말씀이 있어서요. 네, 거기 앉으세요. 관장은 아주 사무적으로 대해주고 직원에게 커피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직원이 놓고 가버린 커피를 앞에 두고 예비부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보이가 없는 재벌가 부인이었어요. 옷차림은 세련되고 몸매는 단아했어요. 기품 있고 우아한 모습에 이미 주눅이 들고 있었어요. 관장이 절반이 쳐다보더니 문득 저 우리 어디서 만나본 적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글쎄요. 저희 만두집에 손님으로 오신 적이 있었나 하고 돌아봤지만 기억이 나질 않아요. 혹시 땡땡 고등학교를 나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땡땡 중학교가 아니지만 저는 평범하게 생겨서 그런 오해를 사게 된 것 같아요. 한 남자분이 가능하다면 이름이 수아야 수아 맞나요? 제 친구 수아 맞죠? 그런데 나는 영선이야. 박영선이에요. 머리를 세차게 맞은 것처럼 멍해져서 예비사 부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울먹이는 얼굴에서 예전에 알던 어린 영선이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영선이는 저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아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왜 이런지 어떻게 된 거야? 라며 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겪어온 어려운 이야기를 침착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딸을 낳은 후 남편에게 버리기 당하며 이야기하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딸을 양육하기 위해 만두 가게에서 돈을 벌었던 이야기도 함께 해주었어요. 영선이는 놀라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듣는데 감격했어요. 당연히 너는 교사가 될 줄 알았는데 천국의 교육청과 교육청을 모두 찾아다니며 조사했어 라며 말했어요. 당연히 학교장 선생님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두고 못 찾았다니 소하야 미안하게 좀 해봐. 너는 어떻게 된 건데 왜 연락이 끊겼니? 나는 몇 번이고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우리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내 편지를 못 받았나 봐. 담당 의사의 권유로 엄마가 병원을 옮겼거든. 내가 마련해준 돈으로 엄마는 수술을 받고 완쾌하셨어. 엄마는 네 은혜를 갚겠다고 코리아타운에서 수아라는 이름이 한식당을 차렸는데 그게 대박이 나면서 형편이 입혔고 살만해졌지. 너는 너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며? 진짜 대단하다. 어렸을 때도 그랬을 거야? 너도 알다시피 한국 애들이 수학이 강하잖아. 나는 영어도 곧잘해서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어. 봉사활동이며 특별활동도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했더니 하버드 대학에서도 입학 통지서가 날아왔지. 뭐야,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거기서 유학원 한국 남자를 만나 연애를 했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재벌 2세지. 뭐야,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은 결혼을 강행했고, 그렇게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낳고 살게 된 거야. 이모는 한국으로 같이 돌아왔지. 아직 살아 계셔. 응, 나도 함께 들어왔을 때 아내가 재발해서 2해 전에 떠났지. 그래서 이모를 만나고 싶었는데 나에게는 어머니와 다름없었어.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주셨으니까 어머니가 눈을 감을 때까지 걱정했어. 어쩌면 어머니가 죽기 전에 널 찾으러 미쳐서 교육청을 돌아다녔어.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영선아, 너무 반가워. 좋아. 수아야, 예전에 내가 애기라고 불렀던 너가 많이 힘들었지. 난 우리 딸 덕분에 힘들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너도 봤지? 내 딸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똑똑하게 자랐는지 알잖아. 알아. 똑똑하고 지혜롭고 인성까지 너무 훌륭했어. 진짜 탐나는 아이였어. 그렇지만 왜 반대했을까? 너 정말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거니? 아니야, 수아야. 그런 게 아니야. 영선이가 결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를 말해주었어. 우리 아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얼마 전에 아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액암, 극히 드문 대장암이라니 의사의 말에 의하면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야. 어머니도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거든. 아들도 시한부인 3이라니 어머니의 죽음으로 우리 가족은 충격에 휩싸였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속으로는 희망했지. 키를 크게 자란 우리 아들은 아름다운 숙녀를 사랑했어. 우리도 얼마나 이혼을 바라고 있었는지 몰라. 급한 마음에 결혼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사정 가운데 2눈을 감은 거야. 하지만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는 명확히는 없었어. 우리 집안의 어린이는 가난한 집안의 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그건 우리 둘 다를 불행하게 만들 줄 알았기 때문이었어. 우리가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왜 그리 상종인가 싶어 화내고 있었으나 도중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우리 집안의 바탕 때문에 거절하는 줄만 알았어. 하지만 너를 만나보니 비로소 나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지.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 우리 아들과 내 딸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아. 수아야, 영선이 아들이 혈액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제 딸에게 알려줬어.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 것도 거짓말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 만약 사는 이유로 결혼을 선택했고 둘은 그해 아름다운 5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수아야,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겠지? 그렇지? 아들이 결혼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나도 처음으로 혼주를 맡아봐서 잘 모르지? 나도 처음으로 혼주를 맡아봤거든. 신랑은 결혼식을 올리고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았어. 5년 뒤 완쾌했어. 그동안 가족들이 함께 아내의 치료에 힘썼어. 딸의 노부가 엄마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딸이 암 환자를 돕는 식단과 운동을 함께하면서 더 성숙해졌어. 그리고 그녀가 결혼을 해 이제 우리와 똑 닮은 손주를 따랐어. 나와 영선이는 사이좋은 할머니가 됐어. 영선이는 예전에 빌렸던 2억 원을 환전해서 선물로 줘야 했어. 그래서 나는 마치 로또를 당첨한 것처럼 부자가 됐고 꿈꿨던 교사가 되었어. 나이에 상관없이 한글을 배우지 못한 노인을 위한 한글 교실에서 봉사하게 됐어.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나는 7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 학생을 지도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영선이도 한글 교실을 찾아와서 나를 응원해 주었어요. 우리 수아랑 잘 어울리죠? 고마워요. 사실 친구들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고충을 털어놓을 때 부러웠는데 이제는 진짜 수업할 때마다 긴장돼요. 넌 정말 잘 가르칠 거야? 내가 아는 게 많아서 그래, 맞지? 내 첫 번째 학생은 나였다는 걸 알잖아. 언제 갑자기 영선이가 동요를 부르며 율동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유치원에서 배운 그 노래와 율동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머리 좋구나. 맞아, 나도 다 까먹었는데. 나 그때 너무 부러웠었잖아.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어제 일처럼 생생해. 내가 입고 있던 유치원 모자와 가방까지 구두도 생각나. 그럼 같이 해볼까?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율동을 따라 했어요.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왔어요. 그 후로 영선이와 저는 사돈이자 가족이자 친구로 함께 있고 맛집을 찾아가며 근교 여행을 다니기도 해요. 가끔은 아이들과 해외여행도 갑니다. 가고 있어요. 지금 내 삶의 곡선이 하늘 높이 솟아 있어요. 추락하는 것마다 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말도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해요.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